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전방 군사 도시의 삭막한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강지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법체계의 정점에 있는 육군 법무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직함을 잠시 내려놓은 그녀는 오늘만큼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색 울코트와 수수한 목도리로 자신을 감싼 그녀의 모습에서 수천 명의 법무 장교들을 호령하던 서리빨 같은 카리스마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가의 짧은 틈을 타서 딸 미나가 대학 실습을 위해 머물고 있는 이 북쪽 끝의 소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그 선택은 그녀에게 드문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 중심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창가에 앉아있는 딸의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지원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등장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엄마를 맞이했고, 지원은 딸의 온기를 느끼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녀는 자리에 마주 앉아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주로 미나의 실습 생활과 지원의 건강에 대한 소소한 걱정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군용 트럭들의 거친 소음조차도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 남짓의 평온한 대화가 이어진 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하기 위해 카페를 나섰는데, 거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군사도시 특유의 긴장감이 감도는 거리에는 외출 나온 병사들과 인근 부대의 간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고 있었고, 네온사인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지원은 딸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이 도시가 주는 묘한 위화감을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노력하며 미나에게 저녁 메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 산책은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와 무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메인 도로에서 약간 벗어난 어두운 골목 입구였는데, 이미 몇몇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과 미나가 인파 사이로 시선을 던졌을 때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계급장이 번쩍이는 장교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한 듯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병사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가해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폭력성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병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웅크렸지만, 가해자인 중년 장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화시는 발로 병사의 복부와 등을 사정없이 가격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급 간부로 보이는 두어 명의 군인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지만 감히 상관을 말리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방관하고 있는 모습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지원의 눈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고 직업적인 본능이 되살아나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저 남자가 착용한 계급장은 대령이었고 부대 마크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보병, 연대의 것이었습니다. 폭행은 단순한 훈육이나 얼차려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병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의감이 남다른 미나는 엄마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뛰어나가며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그 외침은 소란스러운 골목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미나의 돌발 행동에 놀란 지원이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미나는 폭행을 가하던 대령의 앞을 가로막고 쓰러진 병사를 보호하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술과 폭력에 취해 있던 대령은 갑작스런 방해꾼의 등장에 행동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자신의 앞을 막아선 젊은 여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했고 찌푸려진 미간 사이에는 불쾌함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령은 비틀거리며 미나에게 한 발짝 다가서더니 감히 민간인 따위가 신성한 군인의 훈육 현장에 끼어드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언사는 듣기 힘들 정도로 저속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의 사령관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며 자신의 기분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위협하며 미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미나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대령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원이 미나의 앞을 막아서며 대령의 손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서늘한 기백으로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지원은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이쯤에서 멈추고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며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우선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상식적인 대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대령 최영석은 지원의 침착한 태도를 두려움이나 복종으로 오인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지원의 외모와 나이를 들먹이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이 지역에서 자신의 말은 곧 법이고 너희 같은 모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떠벌렸습니다. 최영석 대령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를 다시 한번 걷어차며 이것은 군 내부의 문제이니 민간인들은 꺼지라고 소리쳤고 그의 부하들에게 당장 이 여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저하던 부하들이 대령의 거듭된 호통에 못 이겨 지원과 미나 쪽으로 다가오자 미나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은 딸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건한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하급 간부들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하며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영석은 지원의 경고를 비웃으며 직접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하고 거리를 벌렸습니다. 최영석은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더욱 격분하여 욕설을 퍼붓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에 손을 갖다 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은 기겁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상황은 단순한 폭행 시비를 넘어 무력 충돌의 위기감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원은 미나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최영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온화함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군인의 본분과 명예를 언급하며 최영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으나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침을 뱉으며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헌병대를 호출하며 거동 수상자와 난동 피우는 민간인을 체포하러 오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뻔뻔하고 아나무인격인 태도는 그가 평소에 이 지역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병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들고 지원과 미나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였지만 지원은 그 병사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 썩어빠진 지휘관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겁에 질려 울먹이면서도 엄마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지원은 그런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영석은 지원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하고 낄낄거리며 부하들에게 포위망을 좁히라고 손짓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멀찍이 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최대령의 심기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이는 최영석과 그의 부대가 오랫동안 이 지역 사회를 억압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원은 재빠르게 주변 지형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머릿속으로 최영석을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물리적인 제압보다는 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그녀는 신중하게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최영석은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모녀를 붙잡아두고 온갖 모욕을 주며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작정인 듯 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코앞까지 다가와 더러운 입냄새를 풍기며 저속한 농담을 던졌고 미나를 훑어보는 음흉한 시선은 지원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원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비상 호출용 특수 단말기를 꽉 쥐었고 엄지손가락은 작동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버튼 하나가 불러올 파장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파장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최영석은 되게 양양한 표정으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른 헌병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과 미나를 연행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영석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최영석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오싹한 경고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 지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어 순간적으로 최영석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헌병대의 차량들이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최영석은 다시 기세를 회복하고 큰 소리로 헌병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지만 지원은 이미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에게 잠시 눈을 감고 있으라고 부드럽게 말한 뒤 코트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빼내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거리에서 곧 벌어질 일은 단순한 체포극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헌병들이 차에서 내려 곤봉을 들고 다가오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쓰러진 병사는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습니다. 최영석은 지원을 가리키며 저 여자들을 당장 체포해서 영창에 쳐넣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헌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원은 다가오는 헌병들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일갈했지만 그들은 낯선 중년 여성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은 더 이상의 망설임을 버리고 단말기의 붉은 버튼을 힘주어 눌렀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그 짧은 찰나 지원은 자신이 단순한 엄마에서 다시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지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수도방위 사령부와 인근 특수전부대 그리고 법무사령부의 직할 타격대가 이 작은 도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진격해 올 것이었습니다. 최영석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이 오만한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지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고 그녀의 등 뒤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고 지원은 그런 딸에게 무언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 이 거리는 최영석 대령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포와 파멸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오는 폭풍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헌병대의 순찰차가 골목 입구를 가로막았고 차가운 밤 공기는 사이렌 소리의 여운으로 더욱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최영석 대령은 지원군이 도착하자 기세가 등등해져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헌병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해대며 모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전장의 영웅이라도 된 양거들 먹거리며 저 여자들이 군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관을 모독했으니 당장 수갑을 채워 연행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젊은 헌병들은 술에 만취한 대령과 피투성이가 된 병사,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사이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역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최대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주저하며 진압봉을 고쳐 쥐고 지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지원은 다가오는 헌병들을 향해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그 자리에 멈추라는 단호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녀의 눈빛은 헌병들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헌병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따르려는 명령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은 군형법의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현재 상황에서 헌병들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인 최대령을 진정시키고 피해 병사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전문적이어서 젊은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님을 직감하고 멈칫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부하들이 머뭇거리자 최영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헌병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는 부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감히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광기 어린 모습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고 상황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영석은 비틀거리며 다시 지원의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네가 법을 조마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내가 곧 법이고 헌법이라고 뻔뻔스럽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석의 광기는 이제 지원을 넘어 그녀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딸 미나에게로 향했고 그의 눈빛은 뱀처럼 습하고 음흉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미나의 겁에 질린 얼굴을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더니 조사실로 데려가서 그 예쁜 입이 험한 꼴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예고였으며 어머니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강지원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임계점을 넘어서는 행위였습니다. 지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녀의 내면에서 억누르고 있던 전투 본능이 폭발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를 향한 최영석의 더러운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강지원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 동작은 육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최영석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반대편 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하여 순식간에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영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 거구의 몸뚱이는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제압하는 고도로 훈련된 근접 전투 기술, 크라브 마가였으며 지원이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상관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한 헌병들은 충격에 빠져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반사적으로 달려들며 지원을 향해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투 모드에 돌입한 지원에게 당황한 병사들의 엉성한 공격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녀는 유연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지원은 달려드는 헌병의 팔을 잡아당겨 무게 중심을 잃게 만든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또 다른 헌병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헌병 2명이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이 믿기 힘든 광경에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최영석은 고통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술과 부상으로 인해 손놀림이 둔했습니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최영석의 손을 군화로 짓밟아 권총을 멀리 차버렸고 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사살 대상이 된다고 말하며 그의 남은 한 줌의 의지마저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최영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원을 올려다보았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원 병력을 부르라고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판단하고 멍하니 서 있는 미나의 손목을 잡아채며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몇 명의 헌병을 제압했지만 곧 최영석의 무전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원이라도 미나를 보호하며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골목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야를 차단하고 추격자들의 동선을 꼬아놓기 위해 복잡한 시장 통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놀라운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엄마를 믿고 필사적으로 발을 맞추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통로를 빠져나와 좁은 뒷골목으로 접어들자 멀리서 굉음을 울리며 달려오는 군용 트럭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석이 기어코 비상 소집령을 내린 것이 분명했고 이는 그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미나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지원은 골목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다시 한번 주머니 속의 특수 단말기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수신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작전 개시를 알리는 붉은색 코드가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른 버튼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법무사령관 직속의 최정예 타격대인 사법경찰 특임대를 호출하는 코드 제로 발령이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인근에 대기 중이던 헬기 부대와 특수 요원들이 이 작은 도시를 향해 초음속으로 날아오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반란에 준하는 하극상을 저지른 해당 부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지휘관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거리로 다시 기어 나온 최영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전기를 붙잡고 도시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오직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병력들이 시내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도시는 순식간에 계엄령이 선포된 듯한 살벌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거리는 완전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지원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희미한 진동을 감지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에 짓는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에게 이제 곧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라고 속삭이며 카운트다운을 하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영석이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었던 이 도시는 곧 그를 심판할 거대한 감옥이자 단두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묵직한 굉음과 함께 구름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의 실루엣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상가 건물 뒤편의 낡은 자재 창고 안에서 강지원과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알고 지냈던 엄마는 그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꼼꼼한 법률가였지. 이토록 능숙하게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하고 군대를 피해 도주하는 전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며 엄마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침착한 어조로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지원은 주머니 속에 특수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는데 위성 신호가 깜빡이며 지원 병력의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동한 코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동시에 직보되는 최상위 등급의 비상 호출로서 이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육군 법무사령관이 직무 수행 중 심각한 위협을 받았거나 군 내부의 중대한 반란 행위를 감지했을 때만 사용되는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도착 시간은 앞으로 15분 남짓이었고 그 짧지만 영겁 같은 시간 동안 지원은 적진 한가운데서 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한편 부대 상황실로 복귀한 최영석 대령은 부러진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견딜 수 없어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조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황 장교에게 즉시 전 부대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시내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상대가 무장공비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최전방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악용하여 모녀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으로 몰아 사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상황 장교는 민간인 구역에서 실탄 사용은 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주저했지만 최영석은 자신의 권총을 책상에 내리치며 항명하는 자는 즉결 처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참모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령의 미친 명령을 예하 부대에 하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도시 전체의 대간첩 작전을 알리는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은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영석은 CCTV 화면을 노려보며 그 여자가 누구든 간에 오늘 밤 이 도시에서 살아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 위치한 육군 법무사령부의 통합관제센터는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전멸하며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의 코드 제로 신호가 수신되자마자 당직 사령은 즉시 비상 매뉴얼을 가동했고 사령부 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니었으며 대한민국 군사법 체계의 수장이 직접 위험을 알리는 초유의 사태였기에 모든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신호가 발생한 위치를 정밀 추적하여 해당 지역의 부대 현황과 지휘관 정보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잠시 후 법무사령부 참모장이 굳은 표정으로 상황실에 들어와 지휘봉을 잡았고 그는 스크린에 뜬 최영석 대령의 프로필을 보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사법경찰 특수임무대인 JSTF의 출동을 명령했는데 이들은 군 내부의 흉악 범죄와 고위급 비리를 처단하기 위해 조직된 인간 흉기들이었습니다. 참모장은 인근 항공작전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최단 시간 내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블랙호크 헬기 편대를 징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군의 침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탈을 쓴 범죄자 집단을 소탕하고 사령관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기로터가 돌아가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특수 요원들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급장도 이름표도 달지 않은 채 오직 법의 집행자라는 표식만을 가슴에 달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헬기 편대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북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비행을 시작했고 그 속도는 일반적인 작전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조종사의 보고 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골목 안의 창고로 돌아와서 지원은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주변의 잡동사니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무게 중심을 확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근접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미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엄마의 등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고 있었고 지원은 그런 딸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며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병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어린 청년들일 것이기에 지원은 최대한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제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창고의 낡은 철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수색 조장으로 보이는 중위 1명과 병사 3명이 총구를 겨누고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지원과 미나를 비추며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가리는 강렬한 빛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자신이 투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몸의 근육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조장인 중위는 눈앞에 여성이 보여주는 기이할 정도의 침착함에 압도되어 방아쇠에 건 손가락을 주저했습니다. 지원은 중위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네의 지휘관이 내린 명령은 불법이며 지금 총구를 거두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를 통솔해온 지휘관 특유의 위엄이 서려 있어 중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사살하라는 최영석의 독촉이 빗발치고 있었고 중위는 갈등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위가 갈등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이 밤하늘 저 멀리서부터 묵직한 진동이 대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헬리콥터가 편대를 이루어 저공 비행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파열음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창고 밖의 병사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어둠을 찢으며 지상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굉음은 순식간에 도시의 사이렌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커졌고 강력한 하강풍이 골목의 쓰레기들을 허공으로 띄어 올렸습니다. 상공에 정지 비행을 시작한 검은 헬기들에서 레펠로프가 떨어져 내렸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비오듯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최영석이 장악하고 있던 거리는 이제 더 크고 압도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지원은 멍하니 서 있는 중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은 끝났네. 헬리콥터의 로터가 일으키는 거센 하강풍은 창고 주변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시야를 가렸고 굉음은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색을 위해 난입했던 중위와 병사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완전히 얼어붙어 들고 있던 소총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고 지붕과 주변 건물 옥상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밧줄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왔는데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착지와 동시에 레이저 조준기가 달린 특수 소총으로 수색대를 포위했고 칠흑 같은 헬멧과 방탄조트는 그들을 인간이 아닌 죽음의 사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지한 JSTF의 팀장은 주변을 신속하게 스캔한 뒤 망설임 없이 강지원에게 다가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사법경찰 특임대 팀장. 사령관님의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굉음을 뚫고 울려 퍼지자 멍하니 서 있던 중위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총구를 겨누었던 중년 여성이 다름 아닌 육군 법무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원은 팀장의 경례를 받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녀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평범한 어머니에서 전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것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지원은 팀장에게 미나를 가장 안전한 후방 헬기로 호송할 것을 지시했고 미나에게는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피해 있으라는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헬기 쪽으로 이동했고 지원은 이제 홀가분해진 몸으로 팀장에게 현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현재 이 부대의 지휘관 최영석 대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불법 감금하려 했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나를 위협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고 최영석을 긴급 체포한다. 지원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요원들은 즉시 작전 수행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JSTF 요원들은 지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부대 장악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통신 요원은 휴대용 재밍 장치를 가동하여 부대 내의 모든 무선 통신과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해버렸고 이로 인해 최영석의 추가적인 명령 하달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기고 상황실의 모니터들이 지지직거리며 먹통이 되자 부대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서치라이트로 연병장을 대나처럼 비추며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석이 자랑하던 위병소와 초소의 경계병들은 특수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단 한 발의 실탄 사격 없이 순식간에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요원들은 살상 무기 대신 섬광탄과 고무탄을 사용하여 저항 의지를 꺾었고 압도적인 전술 능력으로 부대의 주요 거점을 5분도 채되지 않아 장악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 나왔던 일반 병사들은 특수부대의 등장에 안도하며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지른 미친 짓에 동조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지원은 무장 해제된 병사들 사이를 가로질러 부대 본부 건물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고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경호병력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있던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전설로만 듣던 법무사령관의 실물을 훔쳐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여신과도 같았고 그 당당한 발걸음 소리는 마치 최영석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원은 본부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던 당직 사관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손짓하여 길을 터주게 했습니다. 한편 통신이 두절되고 외부 상황을 알 수 없게 된 최영석은 상황실 안에서 고립된 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왜 통신이 안 되는 거야? 당장 헌병대 연결해. 그 계집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모니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헬기와 특수요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감히 최영석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출구 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석은 권총을 다시 장전하며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다고 고함을 쳤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알량한 자존심과 권력욕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두꺼운 철문 밖에서 둔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고 복도를 지키던 병사들이 무력화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영석은 숨을 멈추고 문을 노려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상황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은 상황실 문 앞에 도달하여 잠시 멈춰 섰고 뒤따르던 팀장이 폭파 장치를 설치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여 진입하는 대신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최영석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리자 굳게 잠겨있던 문은 밖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의 특수 장비에 의해 이미 잠금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지옥의 사자보다 더 무서운 강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석은 문이 열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권총을 들어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의 뒤로 수많은 붉은색 레이저 포인트가 최영석의 이마와 심장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영석의 총구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참모들은 서둘러 벽 쪽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은 상황실 중앙에 서서 최영석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 최영석, 자네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났네. 최영석은 지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지휘 개통도 속에 사진과 그녀의 얼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들고 있던 권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아줌마가 바로 군 사법권을 총괄하는 육군 법무사령관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 앞에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버리고 최영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에게 했던 말, 그리고 병사들에게 저질렀던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두게. 법정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공포스러웠고 최영석은 공포에 질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지원은 그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뒤따라온 요원들에게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 최영석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원은 상황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5분 전만 해도 이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던 최영석은 이제 처참한 몰골의 범죄자가 되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참모들에게 당장 부대 운영을 정상화하고 피해 병사를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혼란에 빠져 있던 상황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부대 내에 만연한 비리를 파헤치는 대대적인 숙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최영석의 화려했던 집무실은 순식간에 살벌한 임시조사실로 개조되었고 사법경찰 특수임무대 요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사무실 구석구석을 뒤지며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훈장과 표창장들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자리에는 압수된 비밀 장부들과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들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최영석의 개인 컴퓨터 보안을 단 몇 분 만에 뚫어내고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히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령관석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데이터들을 훑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부대의 부패 정도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는데 최영석은 단순히 병사들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군수품 횡령과 지역 조폭과의 결탁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악용하여 면세 주류와 담배를 밀반출하고 그 수익금으로 상부의 로비 자금을 마련해 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과 명단들은 그가 군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추악한 범죄 왕국을 건설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지원의 눈매는 데이터를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더 매섭게 변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분노로 인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최영석은 요원들이 자신의 치부를 하나둘씩 드러낼 때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이 모든 것은 오해이고 함정이라고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대를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식의 대우는 부당하다며 사령관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 계신 것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오기가 섞여 있었지만 이미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구차한 변명을 묵살하고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핵심 증인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그들은 바로 최영석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갈취를 당해온 피해 병사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지원의 따뜻하고 단호한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끔찍했는데 최영석은 병사들을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리는 것은 예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혹 행위를 일삼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물 섞인 고백이 이어질수록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요원들조차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영석의 신복이라 불리던 작전과장과 인사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태도를 돌변하여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최영석이 지시했던 불법 행위들을 앞다투어 자백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비밀 금고의 위치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최영석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그 모습은 추악한 권력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영석은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최영석은 이성을 잃고 날뛰며 자신을 고발한 부하들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다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원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악을 쓰며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모두를 옷 벗게 만들 수 있다고 헛된 희망을 품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지만 지원은 그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던져주며 어디 한번 마음껏 연결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 그 어떤 권력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석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급하게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령관님, 저 형석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상대방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강지원 중장이 현장에 있다는 최영석의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네가 감히 어디라고 전화를 하느냐며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 욕설을 퍼붓고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하는 끊김 신호음만이 적막한 조사실에 울려 퍼졌고 최영석의 얼굴에는 절망을 넘어선 허무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맥과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지원은 절망에 빠져 넋이 나간 최영석을 내려다보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곳은 없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최영석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구치소로 압송할 것을 명령했고 현장에서 확보된 모든 증거물을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영석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아무런 초점도 없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남자의 몰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요원들이 최영석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가자 지원은 잠시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대한 악의 뿌리 하나를 뽑아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직접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작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죄수들을 안전하게 서울로 이송하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한번 군악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온 최영석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는데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다시금 기이한 광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비틀린 오기가 생겨났고 주변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송 차량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현장 분위기는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을 걸어볼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듯 보였지만 그 뒤에는 더 큰 파도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병장은 헬기의 거센 소음과 요원들의 고함 소리로 뒤섞여 혼란스러웠고 그 틈바구니에서 죄수들의 이송 작전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영석은 양옆을 붙들고 있는 요원들의 손아귀 힘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서 짐승 같은 본능으로 탈출구를 모색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강한 집착과 오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성을 상실한 뇌는 무모한 도박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를 가리는 순간 최영석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최영석은 기습적으로 옆에 있던 요원의 명치를 머리로 들이받고 중심을 잃은 요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주변의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인질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질로 잡은 사람은 운없게도 현장 정리를 돕던 어린 행정병이었는데 병사는 사색이 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최영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향해 실탄한 발을 발사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가르자 현장에 있던 모든 병력은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섣불리 방아쇠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최영석은 인질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들이대고 당장 헬기를 내놓지 않으면 이 병사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으려는 살기만이 가득 차 있어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진입 타이밍을 노렸지만 인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대치 상황은 길어졌습니다. 그때 호송 차량 뒤편에서 지휘를 하던 강지원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요원들에게 총을 내리라는 손짓을 보냈고 그녀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지원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최영석의 정면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질을 잡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신을 상대하라고 말하며 최영석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지원의 대담한 행동에 요원들은 당황하여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대적인 신뢰와 명령을 담고 있어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최영석은 지원이 무모하게 다가오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고 조롱했고 총구를 인질에게서 지원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지원이 책상 물림이나 하는 고위 장교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여자의 몸으로 자신을 당해낼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을 쏘고 헬기를 탈취하여 국경을 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눈앞에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을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최영석은 지원의 미간을 겨누며 무릎을 꿇고 빌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지원은 그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며 자네가 쏠 수 있다면 쏴보라고 차갑게 도발했습니다. 최영석은 지원의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살기를 띠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원의 몸이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총알의 궤적을 피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최영석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타항하는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최영석의 손에서 권총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무기를 잃은 최영석이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틀어 피하고 그의 명치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영석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자 지원은 지체 없이 그의 팔을 낚아채어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지원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그의 무릎 관절을 발로 차서 바닥에 강제로 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술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파괴하여 다시는 일어설 의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실전살상 무술이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영석이 바닥을 구르며 반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목덜미를 군화발로 짓누르며 제압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최영석을 내려다보며 이것이 자네가 무시했던 힘이고 정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들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특수 요원들과 병사들은 사령관의 압도적인 무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격투는 강지원이 왜 전설적인 군인으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원은 숨 하나 흐트리지 않은 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멍하니 서 있는 인질 병사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여 완전히 무력화된 최영석을 끌고 가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그를 독방에 격리하고 24시간 감시를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영석은 고통과 수치심에 기절한 듯 축 늘어져 질질 끌려갔고,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은 바닥의 흙먼지처럼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체포작전을 넘어선 전율로 가득 찼고 승리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자 지원은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딸 미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은 군 내부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며 강지원의 이름은 부패한 군인들에게 공포의 대명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북쪽 국경 도시의 하늘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부대 내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압수수색과 체포작전으로 인해 연병장 곳곳에는 증거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수갑을 찬 부패 장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강지원은 임시 사령부로 쓰인 상황실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사후 처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로감 대신 형형한 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넣는 것을 넘어 무너진 지휘 체계를 바로 세우고 남겨진 병사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장 먼저 지난밤 최영석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던 병사가 입원해 있는 의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사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지원이 들어오자 놀란 눈으로 몸을 일으켜 경례를 하려 애썼습니다. 지원은 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제지하며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했고 그녀의 손길은 지난밤의 무자비한 전사와는 딴판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손을 잡고 자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부당한 폭력에 맞선 용기를 치아야 한다고 말하며 병사의 억눌린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병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무대장과 간호장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지원은 의무대장에게 이 병사가 완치될 때까지 최고의 의료 지원을 아끼지 말 것과 추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상담 치료까지 책임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사건이 병사의 군 생활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인사 기록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병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처 입은 부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의무대를 나온 지원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전 부대원들 앞에 섰는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죽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밤의 공포가 사라지고 전설적인 사령관을 직접 마주한다는 경외심과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을 처단해준 구원자에 대한 감사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군인의 본분과 명예에 대해 짧지만 강렬한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의 잘못으로 인해 너희들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는 없으며
오늘부터 이 부대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방부에서 파견된 새로운 임시 지휘관을 소개하며 부대 정상화를 위해 병사들이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복명복창하며 지원의 명령에 화답했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그들의 함성에는 잃어버렸던 군기가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병사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치며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주었고 그것은 그 어떤 포상 휴가보다도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최영석이 공포로 지배했던 이 부대는 이제 강지원이 심어준 자부심과 정의감으로 다시 결속되고 있었습니다. 훈시를 마친 지원은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딸 미나에게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헬기장 옆 벤치에 앉아 엄마가 부대원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고 엄마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엄마에 대한 존경심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지원은 그런 딸을 꼭 껴안아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원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범한 엄마로서 함께해주지 못하고 이런 험한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병사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원이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들었던 그 어떤 훈장이나 찬사보다도 더 가슴 벅찬 보상이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두 모녀는 아침 햇살 아래서 서로를 의지하며 짧지만 깊은 포옹을 나누었고 그 모습은 전쟁터 같은 부대 풍경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헬기에 오르기 전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과 간부들이 헬기장까지 배웅을 나왔고 그들은 진심 어린 태도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으며 부디 병사들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헬기의 로터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대한 바람이 일면서 지원과 미나를 태운 기체는 서서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부대의 전경은 어젯밤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연병장의 병사들은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미나는 피곤했는지 지원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지원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조국의 산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부대 비리를 척결한 것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해 있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군사법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2의 최영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의란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악이 싹트지 못하도록 토양을 바꾸는 일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언론은 육군 법무사령관이 직접 현장에서 부패 지휘관을 체포하고 부대를 장악한 이른바 5분의 기적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민들은 영화 같은 스토리에 열광하며 강지원 중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군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영석과 그 일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감옥에 수감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정의라는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강지원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 미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정의 구현이라고 적힌 묵직한 지휘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매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는 한 타협하지 않는 원칙과 소신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원은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챙겨 입고 불 꺼진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관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사건과 과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빛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전설적인 여성 지휘관 강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밤은 깊어갔습니다.